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4권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 부분 중에서 급식 관리 부분부터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09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집단 급식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집단 급식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비영리성, 계약성, 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식당하고 집단급식소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집단급식소는 일단은 이제 식당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성.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딱 정해진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기숙사, 학교, 병원 이런 곳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비영리성, 계약성, 특정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7번으로 갑니다. 7번은 이제 2006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학교 급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 중에 이제 답을 고르자면 3번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편식 개선.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합리적인 영양 섭취.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번에 있는 것처럼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편식 개선. 그 다음에 또 영양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예절 교육, 그 다음에 정부 식량 정책의 기여. 이런 5가지 정도가 학교 급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9번으로 갑니다. 19번 보시면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식 체계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통적 급식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 그다음에 조합식 급식 체계 크게 4가지로 급식 체계별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공동 조리장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단위 급식소로 운반을 해가지고 배식이 이루어지는 급식 형태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기 1번 보시면 최소한의 도구를 사용한다. 요거는 이제 그 중앙 공급식이 아니고 조합식 급식 체계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쉽다. 요거는 이제 그 전통적 급식 체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 식재료의 가격 변화에 따라 메뉴를 수정할 수 있다. 이것도 전통적 급식 체계이고요. 4번 동일 지역 내에서 같은 질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공동조리장에서 한꺼번에 대량 조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동일 지역 내에서 같은 질의 음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지금 20번에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적인 급식 체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음식의 생산, 분배, 서비스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준비와 배식 사이의 시간이 짧고 저공급식이 유리한 급식 체계다. 급식 체계는 이렇게 답이 돼 있죠. 문제가 되어 있죠. 답은 3번 전통적인 급식 체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단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것이 모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앙 공급식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저공급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면 급식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편의식 급식 체계는 생산성이 낮고 인건비가 높다. 요거는 이제
생산성이 낮고 인건비가 높은 것은 전통적 급식 체계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한 곳에서 음식하고 배식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크 타임에 인력이 막 이렇게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인력 관리가 또 어렵고 노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은 조리법에서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조합식이 아니고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요 이제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조리하고 난 다음에 냉동 상태로 얼마간 저장하고 난 다음에 급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가열을 해서.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는. 그래서 쿡칠이라던가 쿡프리즈라던가 수비드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급식을 하는 것이 조리 저장식이죠. 3번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시간이 가장 빠른 급식 체계다. 이거는 전통적인 급식 체계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4번 공동조리장을 두고 다량으로 음식을 생산하여 각 급식소로 운반하는 것은 중앙공급식이죠. 네. 그다음에 5번 음식을 미리 조리한 후 즉시 냉각한 후 냉동하여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재가열하여 사용한다. 예, 이게 바로 조리 저장식이죠. 예. 그래서 연결이 맞는 것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조화 급식 체계는 편의식 급식 체계랑 같은 말인데 일단 이제 소규모 급식소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식품 제조업체나 가공업체로부터 완전 조리된 식품을 대량으로 또는 1인분 단위로 구매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조리된 것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편의식 급식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시설 설비비 또는 관리비가 아예 안 드는 거예요. 완제품이 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경영관리 순환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경영관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5가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면 28번은 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래 활동 과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와 구상을 하는 과정은 답은 이제 계획이죠. 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포괄적인 과정을 보통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9번 상위 경영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상위 경영층은 주로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주로 장기 계획이라든가 전략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해서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하급 관리층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제 일상적인 작업이나 활동 감독을 하는 것을 하급 관리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급 관리층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2002년도에 한번 문제가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 조직의 목표를 세운다. 그래서 주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술이 아니고 전략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면 경쟁 우위에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적절하게 모방 개선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개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있는 어떤 경영 활동들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일부는 가져다 쓰고 또 우리 회사에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벤치마킹이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특정 분야의 우수한 상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기업과 성과 차이를 비교를 해갖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경영 기법이나 자기 혁신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 기법을 하는 것을 보통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2006년도, 2008년도 두 번 기출이 됐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환경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법은? 답은 수압 분석이죠. 수압 분석은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장점과 기회를 규명하고 강조하는 반면에 약점과 위협이 되는 요소는 축소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이 수압 분석이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 수압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가시면 38번은 2010년도에 기출된 문제인데 목표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나치게 목표를 강조하면 독창성과 혁신성이 떨어지게 되는 조직 기법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목표관리법은 상부와 하부 간에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보통 목표관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으로 갑니다. 42번으로 가면 문제 발생 시 명령 개통이 일원화되고 통솔력이 강하여 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은 답은 1번 라인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영 조직의 유형이 7가지가 있는데 라인 조직, 직능식 조직, 라인과 스텝 조직, 팀형 조직, 프로젝트 조직, 매트리스 조직, 그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조직은 이제 옛날부터 말 그대로 상하 이렇게 가장 오래된 조직으로서 이제 명령이 일원화되어 있고 모든 지휘가 명령 권한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이 전달되는 그런 조직 형태이죠. 그 다음에 직능식 같은 경우에는 라인 조직의 단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테일러가 제창한 조직으로서 전문화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기능적 전문가가 각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능식 조직은 이제 이렇게 상하가 아니고 좌우로 이렇게 같은 어떤 관리자들이 전문적 관리 기능적 전문가가 있는 그런 조직들이고, 그다음 라인과 스텝 조직 같은 경우에는 라인 조직의 지휘 명령 통일성에다가 스텝 조직을 보완시킨 조직을 보통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인은 결정권이나 명령권을 가지고 있고 스텝은 조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능들을 갖고 있고, 팀형은 이제 그 관리나 명령 계층을 단축시켜서 평탄 구조의 조직으로서 고충 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그런 조직이 팀형 조직이고요. 프로젝트 조직은 이제 일정 기간 팀을 형성했다가 목표 달성 후에 해체되는 그런 조직이고, 그다음 매트리스 조직은 소속된 부서에서의 역할과 프로젝트 구성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보통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50번으로 가면 직능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능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라인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기능적 전문가를 각 업무에다가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답 보기에 있는 1, 2, 3, 4번은 이제 라인 조직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보기 5번만 직능식 조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57번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2006년도에 기출이 됐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많이 됐었었는데 보기 일단 보시면 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구성원에게 심리적인 만족을 준다. 요거는 이제 비공식 조직에 대한 부분이고 2번 호손 시험에서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호손 시험은 이제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을 작업 시간, 조명, 임금과 같은 과학적인 관리법보다는 근로자가 자신이 속하는 집단에 갖는 감정, 태도 등 같은 심리 조건, 사람과의 관계, 그런 비공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호선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호선 시험에서 중요성이 인지된 것은 이제 비공식 조직이죠. 3번 개인의 접촉으로 우연히 형성된 조직이다. 이것도 비공식 조직이고 4번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 네트워크이다. 이것도 비공식 조직이고 5번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은 조직도 상에 나타난 조직으로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조직이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 수행이라던가 직무 권한이 배분된 그런 조직을 보통 공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8번, 요건 2002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비공식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에요. 귀속감, 만족감,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명이나 뭐 작업 시간, 임금 같은 어떤 과학적 관리법보다는 그 근로자의 감정, 태도, 심리 조건, 사람과의 관계 이런 비공식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인적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이제 근로자의 환경 어떤 그 근로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비공식 조직이죠. 그래서 5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계획과 성과의 차이를 측정하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는 경영 관리 기능은 답은 5번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라는 것은 이제 그 성과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수정 조치를 취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6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으로 갑니다. 80번으로 가면 급식 경영 활동의 주요 관리적 기능은 그래서 관리적 기능들은 답은 이제 지휘, 거기 보기 중에서 고르자면 1번 지휘인데 경영의 관리적 기능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5가지가 경영의 관리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고르자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챕터 2로 갑니다. 식당 관리. 2번 보시면 단체 급식의 영양 관리가 중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특정한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앞쪽에 맨 앞에서 이제 그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성, 계속성, 특정 다수인 이렇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특정한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피급식자의 영양 및 건강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단체 급식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중 건강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하루 필요량의 중앙값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 설정되는 값은 답은 1번 평균 필요량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하루 필요량의 딱 중앙값, 절반값을 이제 보통 평균 필요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권장 섭취량은 97에서 98%의 건강한 사람이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권장 섭취량이죠. 그 다음 충분 섭취량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사람들이 필요한 섭취 수준을 토대로 값을 정하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때 보통 충분 섭취량을 이제 설정하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식단 작성 시 고려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식단 작성할 때 이제 거기 보기 중에 식재료비, 구매 계약, 피계약자의 학력, 조리원의 기호성, 관리자의 조리 숙련도. 식단 작성 시에 고려되는 것은 보기 중에서는 1번 식재료비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식단 작성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영양소 필요량, 예, 피급식자의 영양소 필요량, 그 다음에 식재료의 이제 균형, 예, 5가지 기초식품군이 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피급식자의 식습관이나 기호를 고려하고 예산에 맞도록 식재료비를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